안녕하세요. 여비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도서출판 책과 나무에서 펴낸 거울살인입니다. 거울살인은 웹소설 금혼령, 조선혼인금지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재 작가의 미스터리 스릴러 장편 소설입니다. 천재 작가는 소설 거울살인을 펴내면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묻습니다. 당신은 본인의 선택에 대해 모두 책임질 수 있겠는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래서인지 이 소설은 시작부터 매우 강렬합니다. 주인공 승원이 거울의 오른편과 왼편을 오가며 자신의 운명과 싸우는 모습은 흡사 빛의 화가로 불리우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호흡이 들고 나감을 잊어버린 채 작품 속에 빠져 있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작가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본인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선택.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천재 작가의 거울살인 시작하겠습니다. 일 년 전 서이동은 서울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승원의 기억 속의 서이동은 언제나 희뿌연 모래빛깔이었다. 때를 잊은 황사가 언제나 공기 중에 부유했고 그 맛은 텁텁했다. 외양은 경기도의 잘나가는 도시보다 더 후진돼 간신히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에 버티고 들어와 수도라는 탈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 아슬아슬한 모습이 마치 내몰리기 직전 승원의 가족과 닮아 있었다. 철거 예정인 이 주공 아파트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이 작은 생동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지방으로 대학을 다니던 그녀가 간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승원의 나이 24살. 앳된 얼굴에 불룩한 배가 부조화스러웠다. 볼이 통통한 그녀는 8개월짜리 아기를 품고 있는 임산부였다. 그녀를 아직 여고생쯤으로 보고 있는 이웃이나 목욕탕 아줌마가 불쑥 나타나 말을 걸까봐 겁이 났다. 아직 스스로를 미혼모라 부를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먼저 호들갑을 떨까봐 그 시선이 어떻든 무슨 말을 하든 지금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마저 죄스러웠다. 터벅터벅. 어느새 낡은 보도블록을 따라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 여고생이 다가왔다. 쌍꺼풀 없는 도톰한 눈에 맑은 보루물, 순하게 내려앉은 눈꼬리와 찰랑이는 단발. 재현이었다. 꽤 터울이 지는 내 여동생. 서로를 알아본 두 자매의 얼굴에 해사한 미소가 스쳤다.
언니, 학기 중에 집에 웬일이야? 지금 서울 올라왔어?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구나. 승원의 고개가 무거워지자 재현은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들었어. 엄마는 이 소식을 어떻게 재현에게 전했을까? 아마 축복과 환희는 없었을 것이다. 뜬금없고 황당했겠지. 그녀가 처음으로 임택의 두 줄을 보았을 때처럼 엄마 역시 바람 빠진 빈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너네 언니 임신했대. 올해면 나온댄다. 이제 우리 집에 애기 생기는 거야? 아가야, 얼른 나와서 이모 보자. 재현은 더욱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18 나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낙천과 싱그러움이 승원에겐 조금 위로가 되었다. 기숙사에서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옷을 주워 담는 게 취미였던 지방대 여대생 승원에게 뱃속에 뜨끈뜨끈한 태동이 느껴지면서 처음으로 모성이란 게 생겼다. 감귤이, 태명.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던 엄청난 감정 기복에서도 기숙사 화장실, 룸메이트 모르게 밤새 소리 죽여 입덧하던 그 시간에도 아이를 지워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새 푸른 배에 대고 이런저런 말을 걸며 넋두리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조카 빨리 보는 게 꿈이었는데 진짜 잘 됐다. 재현은 주먹으로 감귤의 크기를 재어보는 듯 주먹을 오므렸다 폈다. 감귤이라기엔 남산만한 배였지만 재현은 이마서 너무 귀엽고 기대된다는 반응이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애 키우면서 어떻게 졸업하지? 점점 부풀어 오르는 배를 껴안고 밤마다 철철 울며 고민하던 테마였지만 승원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을 뱉었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 입 밖으로 나온 말 사이에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듯했다. 어두운 속내를 감추는 새하얀 암막 커튼이. 감귤이 걸음마 뗄 때쯤 복학하면 되지. 아니다. 내가 키울까? 나 아예 유아 교육과 갈까? 재현 역시 푸르른 말로 커튼을 쳤다. 무심코 그녀가 단발머리를 뒤로 넘기지 않았더라면 승원은 그 푸른 커튼을 믿었을지 모른다. 너 이거 뭐야? 재현의 이마엔 렌치에 얻어맞은 듯 끔찍하게 일그러진 상처가 나 있었다. 파인 생살에 우둘투둘 겹겹이 붙어있는 딱지에 승원의 가슴이 철렁했다. 재현의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건 오래된 핏자국이었다. 그녀의 맑은 웃음은 눈물이 담긴 어항의 고요한 수면이었다. 그 인간 집에 있어? 승원의 눈앞에 돼지 우리의 이미지가 스쳤다. 뒤룩뒤룩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살이 찐 돼지가 자기가 싼 똥에 뒹굴며 썩은 내를 풍기는 모습이. 언젠 집에 안 있었나? 아직 엄마한테도 그래? 재현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순간 흉벽이 확 좁아지며 숨이 턱 막혀왔다. 엄마의 몸에도 이런 흉터가 있다 생각하면 세상 모든 지면이 비탈길이 되는 것 같았다. 그냥 확 신고하라니까. 속상해. 난 좋아. 언니라도 멀리 살아서. 폭력은 생각보다
쉽게 체념된다. 자기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무자비한 폭행이 돌아오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 것이다. 갈 곳 없는 사춘기엔 더더욱 그랬다. 같은 시기를 먼저 지나온 승원 역시 그 눈물을 일기장에만 짜낼 뿐 감히 의붓아버지를 신고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다. 그러기엔 그 남자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웠으니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더욱 흉악하게 폐악을 부려대는 남자였으니까. 이거 보면 또 뭐라 그럴까? 승원은 제 주먹을 바삭하게 쥐었다. 자신의 부른 배를 보면 또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행패를 부릴까. 생각만 해도 머리털이 곤두서며 두피에서부터 얼얼한 아픔이 몰려왔다. 사춘기 시절 내내 그 남자에게 머리채를 잡혀왔던 그녀였다. 지금 잘 거야. 신경 안 쓰이기만 잘 있으면 돼. 재현은 승원을 다독였다. 나랑 엄마 올 때까지만 조용히 있어. 알았어. 나 학원 다녀올게. 재현은 앞머리를 꼼꼼히 내려 흉터를 가렸다. 다시 푸른 커튼을 내린 것이었다. 어느 보습학원. 낙서 가득한 책상에 앉아 물색 없이 떠드는 여고생 사이에서 이마의 저 흉터를 혼자 감추고 있을 재현을 생각하면 속이 아프게 문드러졌다. 가 하면서 재현은 언니에게 미소까지 지어주었다. 쓴 미소라는 건 이렇게나 슬픈 것이었나. 끝끝내 나를 안심시키려 제 속 챙기지도 못한 채 웃어주는 저 미소가 저벅저벅 잔뜩 학대당한 강아지 꼴을 하고 사라지는 재현을 뒤로하고 승원은 회백색의 아파트에 올랐다. 뻘에 발이 빠진 듯 걸음이 편치가 않았다. 뒤뚱뒤뚱 가느다란 팔다리는 아직 부푼 배를 감당할 준비가 덜 된 듯했다. 9층 복도식 아파트에 스산한 바람이 스쳤다. 옥신 배에서 먼 통증이 일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태아가 발버둥을 치며 말리는 것이었다. 미친 운명의 아가리 안으로 겁도 없이 걸음하고 있는 그녀를. 삐그덕 현관문을 열자 사람 사는 집에서 나는 것 같지 않은 쓰레기장의 악취가 코를 찔렀다. 치우지 않아 찐득해진 탕수육 국물, 까맣게 말라붙은 짜장면 빈 그릇, 인스턴트 음식물 찌꺼기와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포장지. 승원의 상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자기가 누운 장수만 빼고 모두 다 소름 끼치게 더러웠다. 내 어미새가 머물던 따뜻한 둥지는 썩은 내가 풍기는 돼지 우리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김용순. 그와 눈이 마주쳤다. 잔뜩 늘어난 러닝셔츠에 누런 때가 탄 하늘색 트렁크, 돼지같이 늘어진 살과 보기 싫은 검은 털. 승원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용수는 골뱅이 통조림의 뚜껑을 따고 있었다. 아야!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그는 캔 뚜껑의 날카로운 단면에 손가락 사이를 베고 말았다. 이게 다 갑자기 등장한 니년 때문이라는 듯 그의 눈이 희번득해졌다. 왔어요. 바닥에 피를 뚝뚝 흘리던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동그란 언덕이 생긴 그녀의 배였다.
홍승은, 너 일로 와봐. 그의 또렷한 발음에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악취를 피하려 코로 숨쉬는 걸 자제했는데 때문인지 기립성 빈혈이 온 것처럼 머리가 어지러진다. 누구 애냐? 앞에 앉은 승원에게 용순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벌어진 손의 상처가 그의 화를 돋우고 있는 듯 했다. 승원이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자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임계점에 도달했다. 누구 애인지도 몰라. 한때 그도 카센터를 운영하며 사람답게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했다. 승원의 엄마가 새 결혼을 할 때만 해도 그는 애 둘 딸린 여자와 결혼해준 고마운 노총각이었다. 꽤나 번듯한 척하던 이 남자는 사업 실패, 재기 실패, 이길 수 없는 빚에 추락해 곤죽이 되었다. 그보다 먼저 곤두박질 친 건 인성이었다. 자기 혐오에 빠진 그는 그 부글거리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 인터넷 댓글 창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남겼고 게임 프로를 보며 포근했으며 새 모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여자를 치는 순간부터 그는 진정 개 돼지만도 못한 놈이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개새끼. 개걸스러운 식탐만 남은 돼지 새끼. 딸년 하는 짓이나 니네 엄마 하는 짓이나 엄한 데 가서 애 배우는 건 유전이냐? 그는 곽효지를 구겨들고 모서리로 승원의 머리를 쳤다. 머리를 맞으니 바로 눈물이 울컥 차올랐다. 숨 쉴 수 없는 모멸감도 함께였다. 근본이라고는 없어가지고 누구 애냐고. 남자친구요. 그 자식 뭐 하는데? 곧 전역해요. 가지가지하네. 몸 함부로 굴리라고. 거까지 대학 보내놓은 줄 알아? 네 앞으로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아? 새아빠가 보태준 거 아니잖아요.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에 나름의 반항기를 담았다. 곧이어 구겨진 휴지값이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후려쳐 그녀의 고개가 공중에 뜬 제기처럼 휙 날아갔다. 네 엄마 돈이 다 얼로 가, 응? 그는 거친 숨을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오늘 아주 사단나야. 정신 차리지. 다 데리고 와. 네 엄마 어딨어? 어디서 딸년을 천박하게 가르쳐가지고. 곧 도끼처럼 섬뜩한 말이 이어졌다. 너 내일이면 애 뗄 준비해.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으로 배를 감쌌다. 미친 수태지가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기에게까지 이빨을 박아 넣으려 하고 있었다. 우지끈 툭툭. 그녀의 양 귀에선 이성의 조각들이 나무 젓가락처럼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용수는 주변을 휘휘 둘러보다가 탕수육 그릇 밑에 끼어있던 휴대폰을 찾아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만만한 게 재현이었다. 홍재현, 너 당장 집으로 와. 오늘 아주 사단을. 넌 어디서 눈에 치켰어? 울컥하게 올려다보는 승원의 눈빛에 용순이 휴대폰을 던지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휘어 감았다. 언니, 언니. 애타는 재현의 수아음 소리가 내쳐진 휴대폰과 함께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왜? 오늘 띄워줘?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해보는 것 같지? 용순의 눈에선 철커덩 이성의 문이 닫히고 분노의 불길이 솟구쳤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가 나타나면 더욱 악랄해지는 그였다. 임산부가 된 승원의 모습이
그에게는 씹고 뜯어야 할 갯껌처럼 보였는지도 몰랐다. 그는 복날 개타작을 하듯 승원의 배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녀가 둥그렇게 몸을 말아 등을 보여도 소용없었다. 얼떨결에 임신을 하긴 했지만 그녀 역시 엄마였다. 복중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진 위험에 그녀는 축구 선수처럼 뻥뻥 휘둘러대는 용순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다. 균형을 잃고 기우뚱하던 그가 간신히 발을 빼냈다. 분노는 한층 더 격해진 상태였다. 이년이 미쳤나. 배를 향한 발길질은 군홧발처럼 무자비했다. 망나니처럼 날뛰는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닌 괴물이었다. 햄버거 포장지 위에서 뒹굴던 그녀는 벽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밀쳤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멱살을 잡아챘다. 비틀거리는 용순과 승원의 몸이 현관 거울이 꽝 부딪혀 넘어졌다. 그의 눈에선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불독처럼 침을 줄줄 흘리며 불룩한 그녀의 배 위에 앉아 가녀린 목을 졸랐다. 그녀의 몸부림에 빈 신발짝들이 나뒹굴었다. 잠시지만 거울 속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내가 살려달라고 SOS 신호를 보냈을까? 나와 함께 목을 졸리고 있는 거울 너머의 그녀에게. 숨이 막혔다. 질식의 공포보다 두려운 것은 배에서 통증이 올라온다는 것이었다. 돼지 같은 그의 체중을 조그만 아가가 버텨낼 리 만무했다. 사력을 다해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의 아귀 힘은 점점 더 거세지고만 있었다. 백정 같은 그의 소나기에 이대로 나의 감귤이를 죽게 할 수는 없었다. 손에 잡히는 걸 찾던 그녀의 오른손에 빈 소주병이 닿았다. 그녀는 그대로 그의 뒤통수에 병을 후려쳤다. 탐욕스럽던 그의 눈이 한 바퀴 빙그르 돌았다. 그러나 목과 배를 압박하는 집착적인 힘은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숨이 막혀오며 배에서 거센 통증이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깨진 유리병 조각 중 가장 뾰족한 것을 집어들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에 승원은 그 조각을 용순의 가슴에 찔러 넣었다. 뀌니. 아파트 안에 돼지 멱다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아귀 힘이 풀리자 승원은 유리 조각을 더욱 깊이 박아 넣었다. 배 위를 누르는 체중에 점점 더 무게가 실려 승원은 사력을 다해 버둥거리며 그에게서 벗어났다. 다시 돌아보니 유리 조각은 정확히 그의 심장에 박혀 있었다. 놀란 승원이 화들짝 뒤로 물러났지만 차가운 현관문이 그녀의 등을 막았다. 용순의 얼굴은 한창 끓인 토마토처럼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눈에선 실핏줄이 툭툭 터져 피눈물이 흘렀다. 김용순이라는 시한폭탄이 곧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신의 가슴에 박혀있던 유리 조각을 뺐다. 그 유리 조각이 향하는 방향을 승원은 알고 있었다. 그걸로 내 배를 가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 아기를 살해할 것이다. 그가 불길에 휩싸인 시뻘건 괴물처럼 달려들었다가 욱욱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 제 몸을 다시 본다. 그의 육중한 몸이
그녀의 앞에 과당 쓰러지자 승원은 기겁하며 허겁지겁 앉은 뒷걸음질로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엎드린 그의 가슴에선 선혈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 힘을 짜내 그녀를 덮치려던 용순이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다. 기이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의 괴성과 난투는 호련히 사라지고 없었다. 들려오는 건 꿀떡꿀떡 붉은 핏덩어리가 쏟아지는 소리와 그녀의 가슴에 요동치는 심장 소리뿐이었다. 쿵쾅 쿵쾅. 그 세찬 진동이 피로 얼룩진 토끼굴을 메우고 있었다. 정신 차려요. 어느새 붉었던 용순의 얼굴이 푸르댕댕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제발, 제발. 그의 등을 흔들자 가슴께에서 흘러나온 피가 줄줄 새어 현관문 틈새로 빠져나가려 하기 시작했다. 놀란 승원은 현관의 발깔개를 끌어다 새어나가는 피를 막았다. 그는 이미 도살당한 돼지고기가 된 것이다. 김용순이 죽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제야 일어나 주변을 돌아보니 이곳은 그야말로 살인의 현장이었다. 여기저기 묻어있는 핏자국, 치열한 몸싸움의 흔적, 흉기로 쓰인 유리 조각, 떡하니 놓인 시체까지. 도저히 수습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전신을 쥐어짜는 소름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패닉에 빠진 승원의 모습을 커다란 현관 거울이 비추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듯이 악마 같던 김용순보다 더욱 섬뜩한 건 살인을 저지른 내 얼굴과 손이었다. 승원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거울에서 물러났다. 저게 내 모습일 리 없다. 피투성이 살인자가 바로 저기 있다.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페류나. 그게 바로 나였다. 거울을 깨부수고 싶을 만큼 끔찍하고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울에서 소리가 났다. 왼쪽 거울에서 나는 소리는 다름 아닌 용순의 신음소리였다. 살아있는 거야? 믿을 수 없지만 거울 속 용순은 살아있었다. 현실의 용순과 똑같이 엎드려 있는 자세였지만 저쪽에서는 등을 들썩이며 기침을 하고 있었다. 숨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승원은 너무 놀라 왼편 거울의 용순과 오른편 현실의 용순을 번갈아 가면서 보았다. 역시나 현실의 용순은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 움직이는 건 거울 속에서만이었다. 그녀가 홀린 듯 거울 앞에 다가가 그 표면에 손을 대보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출렁출렁. 그 터치에 마치 수면처럼 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파동은 거울 전체에 퍼지다가 잠잠해졌다. 이게 뭐야?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지금 살인의 충격에 헛것을 보는 것인가? 승원이 다시 한번 손가락을 대어보자 이번엔 더 깊이 손이 들어갔다. 놀란 그녀가 손을 떼고 뒷걸음질치다 김용순의 머리카락을 밟았다. 화들짝 몸을 움츠리던 그녀가 중심을 잃었다. 쓰러진 곳은 거울 쪽이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만 거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 순간 차가운 젤리가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차가움이었다. 이 세상에서 겪어본 적 없는 오한이
그녀의 몸을 강타했다. 물에 빠진 듯 온몸이 적셔졌으나 젖은 것은 아니었다. 매섭게 다가온 초겨울 칼바람처럼 살이 시렸지만 이곳은 공기로 채워진 게 아니었다. 투명하고 말캉한 반살물질 사이를 유영하는 듯 했지만 이건 물도 공기도 젤리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살기 같기도 하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처음 만나는 이 세상의 냉기 같기도 했다. 그녀는 곧 깨달았다. 이건 거울을 만졌을 때의 온도다. 다만 그 차가움이 전신에 닿았을 뿐이다. 그리고 승원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거울 건너편 세상에 던져졌다. 이곳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었다. 그냥 좌우가 뒤바뀐 현실이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훅 끼치는 피냄새도, 고개를 숙이면 발이 보이지 않는 불룩한 배도, 피 묻은 내 손도. 다만 달라진 건 좌우가 모두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세계의 통로가 되었던 거울은 이제 오른쪽에 있었다. 왼쪽으로 넘겼던 가르마가 순식간에 넘어왔다.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았는데 지금은 왼손잡이가 된 것 같았다. 집안의 배치 역시 데칼코마니가 되어 옆집에 온 것 같기도 했다. 벽에 걸린 달력에 좌우 대칭이 바뀌어 있다. 거기에 쓰여 있는 글씨도 마찬가지였다. 승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좌우를 계속해서 둘러보았다. 이게 어떻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놀란 얼굴은 변함없이 똑같았다. 다만 다른 것은 그것 하나. 저쪽에 김용수는 죽어있고 여기서 김용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쌕쌕. 그는 간헐적으로 숨을 뱉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코에 손가락을 대어 생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확실했다. 심지어 그는 몸을 뒤척이며 엎드려 있던 몸을 뒤집었다. 가슴에 유리 조각의 좌상이 난 것은 같았으나 좌우가 뒤바뀌어 있었다. 이쪽 세상이라고 해서 심장의 위치까지 바뀐 건 아닌 듯했다. 원래는 그녀가 정확히 심장을 찔러 분수와 같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면 여기에선 반대편 가슴을 찔러 많은 출혈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가 거울 왼편의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절박한 순간엔 그 어느 것이라도 붙잡고 싶어진다. 그것이 거울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승원은 이 현실을 붙잡아야만 했다. 거울 우편과 좌편, 두 개의 차원에서 시간은 평행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흐르는 시간만큼 이곳의 시간도 똑같이 지났다. 그녀는 동시에 흐르는 시간을 거울을 통해 타고 넘어 또 다른 경우의 수에 도달한 것이었다. 이곳 세상에서 그녀는 적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살아있으면 됐어. 그래.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었다. 살인보단 살인 미수가 낫겠지. 지금껏 너무 놀라 멈춰있던 울음이 왈칵 터져 나왔다. 그땐 이 거울의 세상이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실수하지 않은 세상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 이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용순이 그녀를 향해 독겨린 눈빛을 떴다. 심지어 이제 그는 말까지 할 수 있었다.
인연이 감히 날 찔러? 이새로 붉은 피를 토해내면서도 그의 살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것이 끔찍했지만 가장 끔찍한 것이 그의 시체였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다. 이제는 그가 죽어선 안 된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끝으로 119에 전화했다. 어떻게든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저기 사람이 다쳤어요. 이미 목소리부터가 하얗게 질려 있었으니까. 그 시각 아파트 1층. 학원에 있었던 재현은 총총한 걸음으로 집에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아까 용순의 섬뜩했던 전화를 받고 승원과 아기가 다칠까 하여 발걸음을 돌린 것이다. 9층 복도에 도착하니 자기 집 현관 문틈새로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의아하게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농도 짙은 붉은 피였다. 불길한 예감의 바늘이 세차게 흔들렸다. 벌컥 현관문을 연 재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바닥에 붙어 꿈틀대고 있는 용순의 머리였다. 그의 가슴 벌어진 틈에서 나온 피가 타일 매치를 타고 흘러 복도까지 흐른 것이었다. 재현은 바로 상황을 알아차렸다. 이는 그녀가 평소 겪던 일의 하드코어 버전일 것이다. 재현 역시 무자비한 발길질을 받으며 여러 번 반격을 상상했었다.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비겁한 그가 언니의 태아에게 위협을 가했을 것이고 언니는 본능적으로 이를 막아낸 것이다. 승원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재현은 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언니, 재현아, 왜 다시 왔어? 119에 전화하느라 거실에 있던 승원이 후들후들 떨리는 무릎으로 일어섰다. 지금 여기에 재현이 나타날 줄은 전혀 생각도 하질 못했다. 넌 아무것도 못 봤어. 다시 학원 가. 돌아가. 그녀는 혼비백산 재현에게 이곳에서 나가라 손짓했다. 여기는 살인미수의 현장이다. 우리 재현이가 절대 엮여서는 안 된다. 재현은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어느새 피를 모두 토한 용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네 애 살린다고 날 찔렀냐? 그의 목에선 잔뜩 긁힌 쇳소리가 났다. 꼴랑 그 배에 든 것도 애라고. 그는 사력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핏발선 눈에선 인도 지질 때와 같은 붉은 빛이 이글거렸다. 오냐, 네 애부터 죽여주마. 용수는 자신을 찔렀던 유리 조각을 들고 투우장의 황소처럼 달려들었다. 그가 노리는 건 승원의 배였다. 몸을 웅크렸지만 반격할 용기는 없었다. 아까 반격을 하려다 그를 죽여버렸으므로. 그런데 그렇게 달려드는 수태지의 러닝 셔츠를 누군가 잡아챘다. 재현이었다. 언니의 임신 소식에 더 기뻐하던 그녀였다. 그가 태아를 공격하려 하자 그만 이성을 잃고 덤빈 것이었다. 이미 가슴에 좌상을 입은 용수는 그녀의 억센 손길에 댕강 허물어졌다. 용순의 위에 올라탄 재현은 있는 힘껏 그의 목을 졸랐다. 그녀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했다. 머릿속엔 오로지 아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 그녀의 오른손에 감겨있던 목반지가 지금은 왼손에 감겨 있었다. 그 목반지가 용순의 목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한 재현이다. 또한 그 목반지 자국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유리 조각에 든 그의 손이 아직도 승원의 배를 향해 버둥거리고 있었다. 아직도 아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재현의 손엔 더 강한 힘이 들어갔다. 스스로도 제어되지 않는 강력한 추동이었다.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놔둬. 재현아, 뭐 하는 거야? 멈춰. 내가 당하는 건 몰라도 언니와 아기를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간 용순의 폭력을 낱낱이 몸으로 겪었던 이가 바로 재현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승원보다도 폭발적이었다. 목 졸린 용순의 얼굴이 도고른 개구리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의 가슴에선 울컥울컥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다. 이러다 사람 죽어. 승원은 그에게 달라붙은 재현을 떼어내려 했지만 동생의 악력은 만만치가 않았다. 이거 놔주면 김용순이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끝끝내 복중 태아를 죽이고 말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느 순간 온몸에 우들투들한 소름이 돋아났다. 이미 방금 전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았던 승원이었다. 딱 그 느낌이 든다. 제발 아까의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재현을 말려야만 한다. 승원은 재현의 등을 잡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떼어냈다. 그 당기는 힘에 자매가 뒤로 한 바퀴 굴렀을 때 다시 그들을 덮친 건 기이한 고요함이었다. 이 고요함에 대해서 승원은 한번 경험한 바 있었다. 한참 몸싸움을 하던 두 자매 입에선 거친 숨이 끊임없이 토해져 나왔지만 김용수는 조용했다.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설마, 설마. 승원은 아까처럼 김용순의 코앞에 손을 대봤지만 그에게선 아무런 숨결이 느껴지지가 않았다.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건 오로지 그녀의 손끝이었다. 김용순의 숨이 끊어진 것이다. 이번엔 질식사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쩌자고 그랬어. 승원에게서 쉰 소리가 훅 튀어나와 버리고 말았다. 어쩌자고, 어쩌자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흐느낌으로 뭉개지고 말았다. 거울 오른편의 세상이나 왼편의 세상이나 결론은 똑같았다. 김용순이 죽었다는 것. 하나 달라진 건 이제 그녀가 아닌 재현이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현이가 살인자라니. 원래 김용순을 죽인 건 나다. 재현이 살인자가 되게 할 수는 없었다. 재현아, 지금이라도 다시 학원 가. 가서 출석 도장 찍어. 빨리. 승원은 숨이 끊긴 용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허겁지겁 손으로 재현의 가방을 찾았다. 그러고는 가방을 품에 안겨 현관 쪽으로 재현을 떠밀었다. 재현이 여기에 엮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현은 승원보다도 훨씬 더 차분했다. 언닌 강규리 키워야지. 재현이 정신 차리라는 듯 승원을 흔들자 승원의 손끝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너 이대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고 말하는 거야? 알고 말하는 거야. 미성년자니까 선처가 되겠지. 재현은 침착하게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거 내가 죽인 건데 방금 전까지.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마구 횡설수설하는 승원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뱉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승원에게 재현은 날카롭게 소리쳤다. 언니, 재현아, 우리 셋 중 둘만 살리자. 셋 중 둘. 재현의 그 말은 승원과 태아를 살리자는 말이었다. 승원은 황망한 얼굴로 쓰러진 용순을 내려다보았다. 현관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마치 데칼코마니 같았다. 오른편의 세상과 똑같은 자세로 용순이 누워있던 것이었다. 사이는 상관없다. 과정 역시 상관없다. 일어날 일은 결국 운명처럼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사건의 인과관계와 누가 했느냐가 바뀔 뿐 그가 죽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현실과 거울 저편 두 개의 세상, 두 명의 김용순을 보고 있던 승원은 문득 재현에게 물었다. 재현아, 혹시 거울에 뭐 보여? 뭐? 재현은 더욱 불안하게 승원을 봤다. 한참 수선스레 정신을 못 차리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며 멍해지는 언니에게 약간 소름이 돋은 듯 했다. 아니, 아무것도. 이게 나한테만 보이는 거구나. 승원이 살짝 거울 앞으로 다가가 표면을 만지자 잔잔했던 수면에 파동이 이는 듯 거울이 일렁거렸다. 그렇다면 다시 거울 오른편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가? 거울이 아직 말캉하니까. 재현은 그런 그녀를 더욱 수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보기엔 승원이 갑자기 딱딱한 거울을 도도도 두드리는 것으로만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다. 두 자매는 온몸에 얼음물이라도 끼얹어진 듯 화들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맞다. 승원은 방금 전에 떠올렸다. 아까 내가 전화로 신고했었지? 창밖을 보자 구조대 차량이 아파트로 접근하고 있었다. 119야. 어떡하지? 아무 일 없다 그럴까? 이미 죽어버린 용순을 살려달라 말할 수는 없었다. 재현은 일단 이 상황을 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걸레를 들어 피로 물든 바닥을 닦고 있었다. 거울 오른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거기서도 재현은 똑같이 피바다가 된 마루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오른편에서 들려온 말은 지금 이 현실과는 달랐다. 언니, 어쩌다 그랬어. 참지 그랬어. 거울 오른편은 승원이 살인자인 세상이었고 왼편은 재현이 살인자인 세상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도 않고 시시각각 가까워져만 오고 있었다. 머리엔 뇌수가 출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공황 상태가 되어버릴 정도로 극도의 불안 상태였지만 이것만은 분명했다. 재현이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김용수는 내가 죽인 것이다. 어린 여고생이 끌려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야 했다. 지금 이 거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일단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재현이 바닥에 피를 닦으며 승원의 등진 사이 그녀는 홀린 듯이 다시 거울로 향했다. 거울의 차가운 감촉이 다시 온몸에 와닿았다. 다만 얇은 표면을 지나는 것처럼 잠깐의 느낌은 아니었다. 온몸이 푹 한기에 담가졌다가 빠져나가는 느낌. 잠시 귀가 먹먹해지며 두 개의 세상의 소리가 저편 머나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거울에서 나오면 놀랍도록 현실적인 감각이 그녀를 일깨운다.
이게 마치 원래의 세상인 것처럼 양쪽 다 그녀는 다시 오른편의 세상으로 왔다. 아니, 이게 원래의 세상이다. 재현은 이곳에서 더욱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서로가 그렇듯 서로가 죄를 쓴 게 더 무서운 지금이었다. 승원의 두 손엔 어느새 벌건 피가 담뿍 묻어 있었다. 원래의 세상에서 용순이 더 많은 피를 흘렸기에 그러하리라. 아직 너무나 무섭고 놀랍지만 승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생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기에.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배가 욱신 아파져 왔다. 순간 이루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통증에 그녀는 배를 부여잡았다. 실은 거울로 넘어오자마자 시작된 통증이었다. 입가에 절로 신음소리가 흘렀다. 재현은 피를 닦다 말고 사색이 되어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언니 왜 그래? 괜찮아? 승원의 치마 밑이 붉게 젖어 있었다. 이건 용순의 피가 아니었다. 분명 하열이었다. 두 자매는 질겁을 했다. 주체할 수 없는 선혈이 다리 사이로 꾸역꾸역 밀려나오고 있다. 견딜 수 없는 격통도 함께였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혹시... 결국 견딜 수 없는 진통에 그녀는 미끄덩한 피바다 위에 댕강 넘어지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 용순이 힘이 실린 오른손으로 그녀의 배를 가격했을 때가 떠올랐다. 미친 듯이 바닥을 닦던 재현은 갑자기 현관의 거울장의 한쪽 문을 열고는 있던 신발들을 마구 꺼내고 선반들을 치웠다. 마치 거울의 뒤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재현은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용순의 어깨를 잡고 질질 끌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닥에 쓰러진 승원은 재현이 하는 꼴을 배를 움켜쥔 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언니, 일단 아이부터 살리고 보자. 뭐라 말하려 했지만 다시 한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재현아, 언니 이러다 애 죽어. 이놈 죽었다고 애까지 죽일 거야? 재현이 독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마냥 맑은 여고생으로만 보였던 아까 오후와는 달랐다. 그녀도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진 한 명의 여자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승원의 뱃속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다. 재현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으로 바닥에 쓰러진 용순을 거울장 안에 넣었다. 승원에게는 그것이 마치 용순이 거울 안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재현은 핏자국의 흔적까지 모두 닦아내고서 119에 전화했다. 격통에 얼굴이 노래진 지금의 승원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했기 때문이었다. 도착한 119 대원들이 의아하게 현관문을 봤다. 현관문 밑으로 붉은 피가 새어나왔던 것이다. 그들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을 때 왈칵 문이 열렸다. 재현이 승원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승원의 하열이 멈추지 않고 있을 때였다. 재현은 현관문을 탁 닫으며 대원들에게 말했다. 아기가 위험해요. 막 피가 철철 나고 살려주세요. 재현의 양손이 피로 가득했지만 미치도록 고통스러워하는 승원의 얼굴을 보자 119 대원들은 이 집안에 누가 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듯했다. 재현아, 언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빨리요. 이러다 언니랑 애 둘 다 죽어요. 걸을 수 있으세요? 놀란 대원들이 승원을 바로 부축했다.
복도식 아파트. 승원이 참혹한 비명을 지르며 실려가는 데에도 나와보는 이웃 주민은 없었다. 이미 퇴거한 주민들이 많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부디 용순과 승원의 격렬한 몸싸움 소리를 들은 이웃이 없기를. 그녀는 탈탈 실려나가면서도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빠르게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런 그녀의 손을 재현이 뜨겁게 붙잡고 있었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서로밖에 없던 두 자매가 배 위에 육중한 기차가 지나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응급실에선 급박하게 처치들이 이루어졌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의료진들이 그녀에게 급박하게 달려들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승원은 얼굴의 모든 근육을 일그러뜨리며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이었다. 혹시 김용순을 죽인 죗값을 이렇게 바로 받는 걸까? 신께서 죄 지은 나에게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 아이를 이렇게 빼앗아 가려 하는 걸까? 아니야, 신이 어딨어. 종교 같은 거 가져본 적도 없잖아. 갑자기 내가 왜 인제 와서 신을 찾아. 문득 자신의 응급실 침대 옆에 큰 거울이 달려있는 것이 보인다. 몇십 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는 걸 보니 개원 기념으로 단 거울인 것 같았다. 그 거울에 다시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졌다. 고통에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이,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신의 절박한 모습이. 응급의가 다가와 초음파를 확인해 보더니 사색이 되어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다급히 말했다. 지금 당장 수술방 잡아놔. 승원은 나오지 않는 소리를 꾸역꾸역 짜내며 물었다. 우리 아이 어떻게 됐나요? 안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응급의는 그녀의 오른배를 가리켰다. 용순이 주먹으로 거세게 가격했던 곳이었다. 여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태아에게 직격타가 될 만큼요. 승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의사는 옆에 간호사가 가져온 수술 동의서를 급박하게 읽어주었다. 여기에 사인을 해야 하는 사람은 재현이었다. 어린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식어내린 건 물론이었다. 저희가 어떤 수술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태아의 사체가 자궁에 남아있을 경우. 그 다음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들리지가 않았다. 머릿속을 가득 메운 건 태아의 사체라는 말이었다. 우리 감귤이가 죽은 것인가? 만약이라고는 했지만 산모에게는 가장 끔찍한 말이었다. 처음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을 땐 미치도록 그녀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태아였지만 지금 그녀의 본능은 단 하나였다. 내 뱃속에서 뜨거이 태동을 하던 우리 아가를 살려야겠다는 것. 의사의 거듭된 설명과 상관없이 그녀의 고개가 왼편으로 돌아갔다. 그 거울 속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오른배를 가격당하지 않은 세상이었다. 거울을 보자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그쪽 세상의 소리가 들려왔다. 야단 법석인 지금 이곳 응급실과는 달리 거울 건너편은 무언가 편안해 보였다. 거울에 비추어져 있는 응급의의 표정도 양쪽이 달랐다. 왼편의 의사는 왼편의 승원에게 왼편 배를 가리키며 편안하게 말하고 있었다. 다행히 직접적인 충격은 피했습니다. 하열은 충격 때문에 온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기는 괜찮은 거죠? 특별히 이상은 없지만 일단 산모가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종일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던 재현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언니, 진짜 다행이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문제 없어요? 승원의 질문에 의사는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보냈다. 왼편의 승원은 고통마저 가신 듯한 얼굴이었다. 다행이란 듯한 왼편의 승원과 잔뜩 일그러져 있는 오른편의 승원. 둘의 눈이 거울을 통해 맞닿았다. 데칼코마니 같았지만 둘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다. 저쪽 세상에선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배 위를 만져봤다. 기분 나쁘게 뱃속이 울렁거렸다. 토할 것 같은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것 같기도 했다. 단단하던 태아가 하열로 다 빠져나와 버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텅 비어있는 느낌일까? 생동하던 태동은 다 어디로 갔는가? 뱃속에 죽음을 담고 있는 것만 같은 끔찍한 느낌. 이는 내가 김용순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보다 더더욱 섬뜩했다. 정말 나의 태아가 죽은 것일까? 저 고민할 시간이 주세요. 네? 다들 나가주세요. 승원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제 엄마조도 커튼 밖으로 몰아냈다.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은 승원의 얼굴에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다 뒤로 물러났다. 손등에 꽂은 진통주사의 링거액 때문일까?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던 통증은 그래도 다소 잦아든 상태였다. 손을 뻗자 그 거울이 손에 잡혔다. 다시 수면이 일렁이는 것처럼 거울은 물컹했다. 승원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이건 대체 뭘까?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걸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또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닐까? 불현듯 양쪽 세상에서 모두 죽어있던 용순의 모습이 떠오르자 온몸에 몸서리가 쳐졌다. 내가 뭘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결과가 똑같았다. 어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벌이든 간에 결론은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승원은 커튼 밖으로 보이는 재현의 실루엣을 보았다. 왼편의 세상에서는 내가 아닌 재현이 살인자였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다시 배의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살면서 느껴본 적 없던 극한의 고통이. 문득 사산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채찍처럼 꽂혔다. 사산. 아기는 이제 겨우 8개월짜리 생명이었다. 내가 뭘 하든 아이는 죄가 없었다. 우리 감귤이가 죄 없이 죽어서는 안 되었다. 어마어마한 고통에 몸부림을 치던 그녀가 침대에서 쿵 떨어져 바닥을 뒹굴었다. 배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하는 것이 느껴졌다. 감귤아, 아직 살아있니? 제발 엄마 떠나지 마. 그녀가 오른손으로 배를 만지자 다시 배가 훅 꺼져 물렁 들어갔다. 소름이 끼쳤다. 거울 저편에서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 비쳤다. 그녀는 배를 안고서 간절히 속삭였다. 많이 아프니? 감귤아, 죽을 것 같아? 제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포기하고 있는 건 나 자신이 아닐까? 일단
알 살려야 했다. 그것이 엄마로서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거울 쪽으로 기어갔다. 손등에 연결된 링거 따위 뽑아버리고서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던 승원이 힘겹게 거울 좌편의 세상으로 몸을 던졌다.